아이 지워! 그리고 우리 아들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 로펌 회계팀 대리 이서연 29살. 임신 소식을 전한 카페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와 함께 날아온 폭력. 뺨을 맞은 서연은 배를 감싸 안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강명건설 대표 강문석, 차명 부동산 10여 건, 탈세 규모 100억 원. 그의 부인 정미경은 며느리감이 못 된다며 서연을 폭행했고 돈봉투를 내밀며 모욕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도 없는 주제에 우리 아들 발목 잡으려고 임신한 거지? 정미경은 비웃으며 서연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강명건설 본사에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투입됐습니다. 조사를 지휘한 사람은 국세청 조사사국장 이정우, 바로 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 파산, 전 재산 압류, 그리고 실형 선고까지. 국세청 국장 딸인 줄 모르고 폭행한 시어머니. 과연 그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께 로또 당첨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29살이고요. 로펌에서 회계세무팀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 확인이에요. 혹시 도준 씨한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죠. 근데 오늘도 역시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젯밤 11시에 보낸 카톡이 아직도 읽음 표시 없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부쩍 잦아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약속을 잡아도 취소하기 일쑤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답장이 왔을까 싶어서요. 근데 화면엔 여전히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로펌으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옆자리에 앉은 커플이 서로 기대어 자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울적해지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엔 저랬는데. 도준 씨가 회계사 시험 준비하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교재 정리해주고 커피 타주고 그랬거든요. 밤새 공부하다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자는 도준 씨 어깨에 담요 덮어주고 아침엔 김밥 싸서 가져다 주고요. 그때는 제 작은 도움이 도준 씨한테 큰 힘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결산 자료를 정리하는데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가득한데 눈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옆자리 선배가 제 표정을 보고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괜찮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준 씨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세 번째 신호음이 지나갈 때쯤 겨우 받더라고요.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나중에 얘기하자며 통화시간 45초 만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또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고 그러다 결국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도준 씨와의 대화창을 스크롤 올려보니까 예전 메시지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합격하면 제일 먼저 너한테 알려줄게. 우리 미래 함께 만들자는 말들이요. 그때는 이런 말들이 진심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텅 빈 글자처럼만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애쓰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제 마음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달라진 걸까요? 다음 주에 도준 씨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라 긴장이 되더라고요. 도준 씨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답장은 없었고 읽음 표시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서 불안이라는 이름의 작은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던 순간이요. 주말 오후였습니다. 도준 씨 여동생 세린 씨를 우연히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됐어요. 친구 만나고 가는 길이었는데 세린 씨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좀 차갑더라고요. 시간 있으면 차라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같이 카페에 앉았는데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린 씨는 오빠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집에서 다들 얼마나 기대가 큰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로펌 다닌다고 말하자 아직 세무사 자격증은 없다는 걸 확인하듯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준 씨는 이제 회계사니까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투가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세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결혼은 집안도 봐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세린 씨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다는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 고르실 때 조건이 많으시다면서요. 대학도 봐야 하고 집안 배경도 봐야 하고 직업도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제가 로펌에서 일하는 것도 안정적인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긴 한데 어머니 기준엔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리 마음 준비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세린 씨는 웃으면서 헤어졌지만 제 마음속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얼굴, 평범한 직장인. 도준 씨 가족 눈엔 제가 부족해 보일까요? 그날 밤 도준 씨한테 전화해서 오늘 세린이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린이가 어머님이 까다로우시다고 했다고 하니까 세린이가 좀 과장한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도준 씨는 괜찮다고 하지만 세린 씨 말투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결혼은 집안도 봐야 한다는 그 말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제가 아무리 도준 씨를 좋아해도 그분 가족 눈에 들지 못하면 소용없는 건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도준 씨 부모님을 뵙는데 그때 제대로 인사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만나는 건데 설레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 이유가 뭘까요? 옷장 앞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미리 고민하기도 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고요. 화장은 어느 정도 해야 할지,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무사 자격증을 빨리 따서 도준 씨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도준 씨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날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단정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3번이나 갈아입고 나서야 겨우 결정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 하나를 선택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너무 진하면 안 되고 너무 연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고쳐 그렸는지 몰라요. 립스틱 색깔도 5번은 바꿔본 것 같습니다. 손에 땀이 계속 나서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닦았어요. 도준 씨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 되게 예쁘다고 말해줬지만 그 말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손에 땀이 계속 났습니다. 도준 씨는 평온하게 운전하는데 저만 혼자 긴장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까다로우신 편이냐고 물었더니 괜찮으시다며 편하게 인사만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큰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이 소파 옆에 놓여 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 집의 재력이 한눈에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도준 씨 어머니 정미경 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오라는 인사는 하셨는데 표정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미소는 짓고 계셨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처음 뵙겠다고 인사드렸는데 간단하게 들어오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거실로 안내받았는데 긴장해서 제대로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었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어디 사는지, 형제는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동딸이라는 말에 정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그 옆에 앉으신 도준 씨 아버지 강문석 씨가 로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회계세무팀에서 대리로 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세무사 자격증은 없다는 걸 확인하시더라고요. 강문석 씨는 자기 회사에도 세무사들이 많다면서 결혼하려면 안정된 커리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정미경 씨가 차를 따라주시면서 도준이가 이제 회계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더 바빠질 거라고 하셨어요. 배우자도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더니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한다면서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 자리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미경 씨는 계속 제 배경을 캐묻으셨고 강문석 씨는 대놓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셨어요. 친구 딸이 변호사라면서 그 정도는 돼야 도준이랑 어울린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도준 씨는 그저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를 감싸주지도 부모님께 한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준 씨가 미안하다고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도 모르게요. 며칠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두 줄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준 씨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좋아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도준 씨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마주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임신한 것 같다고 말을 꺼냈어요. 도준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춰더라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도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래도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다면서 회사 적응하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물었더니 일단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된다면서요. 나중은 언제냐고 물었지만 좀 더 생각해보자는 말만 반복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왠지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준 씨한테서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채로요. 그러던 어느 날 도준 씨 어머니 정미경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를 좀 만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내일 오후 강남에 있는 카페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카페로 갔습니다. 정미경 씨는 이미 와 계셨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자리에 앉자마자 정미경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준이한테 임신했다고 들었다면서요. 솔직히 말하겠다면서 지금 도준이랑 결혼은 힘들다고 하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아이 지우고 도준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지라는 거였습니다. 정미경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병원비랑 위로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미경 씨는 세무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도준이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항변했지만 사실이라면서 도준이가 회계사 됐으니까 잡으려고 작정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정미경 씨 손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앉으라면서 아직 할 말 안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들을 말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미경 씨 손이 올라오더니 제 뺨을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페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귀가 웅웅거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미경 씨는 도준이 이용하지 말라면서 제 주제를 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기는 괜찮겠죠? 제가 지켜야 해요.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도준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때렸다고 전화 좀 받아달라고요.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어요. 미안하다면서 지금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얘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나중이라는 말이네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거울 앞에 섰는데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아이를 지우고 도준 씨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잖아요. 도준 씨와 제 아이. 아무리 정미경 씨가 싫어해도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도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나를 때렸다고 돈 주면서 아이 지우고 사라지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준 씨는 일단 진정하라면서 어머니랑 얘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얘기한다고 달라질 것 같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면서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일단 시간을 좀 가져보자면서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또 나중이네요. 도준 씨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서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복잡하다는 게 뭐냐고 내가 임신했잖냐고 했더니 알고는 있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저녁 무렵 아버지가 퇴근하셨어요. 거실에서 밥 먹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뺨이 왜 그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누가 때렸냐고 다시 물으셨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임신한 것, 도준 씨 어머니를 만난 것, 뺨을 맞은 것까지 전부 다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뺨을 바라보시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미안할 건 없다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빠한테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지금부터는 아빠가 할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나는 그 아이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낳고 싶으면 낳는 거라면서 아빠가 다 책임질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도준 씨는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도준이가 책임을 안 지면 아빠가 대신 지킬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서재에 들어가셨어요.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제가 낳을 거예요. 도준 씨와 헤어지더라도 혼자서라도 키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서재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식탁에는 서류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오늘은 회사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 너는 집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국세청 조사사국 국장이셨습니다. 세무조사를 총괄하시는 자리죠. 평소에는 그저 회사 다니시는 평범한 아빠인 줄만 알았는데 그날 아침 아버지의 모습은 달랐어요. 공무원으로서의 냉철함과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서 혼자 집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펌 상사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오늘 갑자기 쉬는 이유를 물어보셨지만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점심때쯤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했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믿기로 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셨을 때 표정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책상 위에 파일 몇 개를 펼쳐 놓으셨어요. 저는 방문 밖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씀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시고 저를 보셨어요. 무슨 일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강명건설이라는 회사 아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도준 씨 아버지 회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회사가 예전부터 국세청 내사 대상이었다면서요. 탈세 의혹이 여러 건 접수됐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 감정 때문에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니라면서 법대로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강명건설의 탈세 의혹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축적된 자료가 있었고 조사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큰 사건들 때문에 미뤄졌을 뿐이라면서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내 뺨을 때린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요. 그게 아빠의 일이자 책임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어요.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한번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중견건설사 강명건설의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아버지가 움직이신 거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에 국세청이 들이닥쳤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도준 씨는 혹시 내 아버지가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늦게 귀가하셨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자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게 법대로 진행될 거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아이뿐이라고 다른 건 아빠가 다 처리할 거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걸요.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온몸으로 느낀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아직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이요.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흑백 사진 속에는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게 아기라고 손가락으로 짚어주셨죠. 그렇게 작은 존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준 씨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늘 자신 없어하고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제가 옆에서 교재 정리해주고 격려해주고 커피 타주면서 함께 버텼던 시간들이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애쓰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헌신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뭘까요?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진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제 학교 행사는 빠지지 않으셨어요.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셔서 선생님들과 오랜 시간 상담하셨어요. 집에 돌아오셔서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위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 보호하는 것, 지켜주는 것이요. 방문 밖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서재불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일하고 계신 거죠. 저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노크하지 않고 그냥 문틈으로 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경을 벗었다 쓰셨다 하시면서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사람이요.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합니다. 도준 씨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세무사 시험 교재를 꺼냈어요. 먼지가 좀 쌓여 있더라고요. 한동안 손을 못 댔었거든요. 도준 씨 뒷바라지하느라 제 공부는 뒷전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 미래는 제가 만들어야 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서야 합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교재를 펼쳤습니다. 세법 총론 첫 페이지였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안 됐지만 점점 내용에 빠져들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책을 덮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해 뭔가 한 기분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열심히 살게라고 속삭였어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제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에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초등학교 가방을 맨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희망을 품은 다음 날부터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뉴스에 강명건설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국세청 조사팀이 본사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양복 입은 조사관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준 씨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도준 씨와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로펌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요. 괜찮다고 웃어 넘겼지만 사실 속은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어요. 강명건설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명 부동산 의혹, 허위 비용 처리 의혹,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등. 기사 댓글에는 악플들이 가득했어요.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셨을 때 조금 지쳐 보이셨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면서요. 강명건설이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탈세를 해왔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차명 계좌만 해도 최소 5개 이상이고 누락된 매출만 수십억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신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이렇게 큰 비리를 밝혀내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명건설 본사에서 대규모 자료가 압수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회계장부 계약서, 이메일 내역 등 트럭 여러 대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준 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으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한 번만 보자고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던 도준 씨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도준 씨가 쓴 편지였습니다. 펼쳐서 읽어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고, 서연이를 지키지 못한 게 잘못이라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원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강명건설 관련 보도가 매일같이 나왔어요. 주거래 은행이 대출 회수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있었고, 협력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강명건설 대표 강문석 씨와 부인 정미경 씨가 국세청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국세청 건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나왔어요. 정미경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굳은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카페에서 저를 때렸던 그 사람이 지금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검찰 송치는 확실하다면서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고 하셨습니다. 회사는 아마 버티기 힘들 거라고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걸까요? 아니, 저는 그저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법은 정해진 대로 진행될 뿐이었습니다. 법은 정해진 대로 진행됐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시면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장 소리도 들려줬어요. 쿵쿵쿵 하는 작은 소리가 제 귀에 들렸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뉴스 속보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강명건설 관련 기사였어요. 주요 뉴스 사이트를 클릭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큰 제목이 보였어요. 중견 건설사 강명건설 대규모 탈세 혐의로 검찰 송치. 대표 부부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강명건설이 지난 5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명 부동산만 해도 10여 건이 넘고 허위 비용 처리와 매출 누락도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나와 있었어요. 댓글란에는 분노의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민들은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강문석 대표와 정미경 씨를 비난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었는데 마침 강명건설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회사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강명건설 본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입구에는 직원들이 335 모여 서 있었고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한 직원은 인터뷰에서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화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미경 씨가 국세청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정미경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당당하게 저를 때리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의 정미경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기자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며느리한테 폭행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차명 부동산은 몇 건입니까? 정미경 씨는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고 차는 곧 떠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준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발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다 망한다고 조사를 멈춰달라고 해달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미 법적인 절차가 시작됐고 아버지도 그냥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실 뿐이라고요. 도준 씨가 소리쳤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내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잖아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도준 씨는 끝까지 자기 가족 편이었어요. 저를 지키려 하지 않았고 우리 아이를 지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가족이 망하는 게 싫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통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퇴근하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할 거고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요. 회사는 아마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아야 할 건 다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강명건설의 몰락은 가속화됐어요. 주거래 은행이 대출 전액 회수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회사 직원 절반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도준 씨도 회계사 사무실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공통 지인한테서 전해 들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탈세범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팀장이 사실상 사직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세린 씨도 마케팅팀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한창 잘 나가던 남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거죠. 저는 그 소식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는 게 맞으니까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뉴스를 확인했어요. 강명건설 파산 절차 개시 기사가 났고 며칠 후에는 본사 건물 경매 공고가 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겉으로 티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옷이 조금씩 끼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살찐 거 아니냐고요. 그냥 웃어 넘겼지만 곧 알게 되겠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강문석 씨와 정미경 씨 그리고 도준 씨와 세린 씨까지 가족 전체가 와 있었습니다. 놀라서 멈춰섰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정미경 씨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강문석 씨도 고개를 숙이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도준 씨는 저를 보며 애원했어요. 서연아 제발 아버지한테 부탁해줘. 우리 가족 이대로는 다 망해라고 했습니다. 세린 씨는 울면서 언니라고 부르며 매달렸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는 게 불편했어요. 한때는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정미경 씨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힘껏 붙잡는 바람에 아팠습니다. 놓아달라고 했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시더니 정미경 씨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무슨 짓들입니까? 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강문석 씨가 국장님이라고 부르며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가족들이 다 망한다고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법은 법대로 진행될 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미경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끝났다고, 이제 어떻게 사냐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될 뿐이라고, 법의 절차가요. 도준 씨가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하셨습니다. 이분들 내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오자 강 씨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떠나기 전 정미경 씨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눈빛에는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제 마음과 달리 강 씨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강명건설 파산 선고 소식이 나왔어요. 법원이 정식으로 파산을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자산은 전부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강문석 씨 명의로 된 재산들도 줄줄이 압류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강남 아파트 차량 여러 대 골프 회원권 등등 정미경 씨 명의의 차명 부동산들도 전부 추징 대상이 됐다고 했어요. 도준 씨는 취업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서류에서 탈락하고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요. 아버지 이름만 검색해도 탈세 기사가 쏟아지니까 어느 회사도 채용하려 하지 않는 거죠. 세린 씨는 SNS 계정을 전부 삭제했다고 합니다. 악플과 비난이 쏟아져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명품 가방 자랑하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이 전부 캡처돼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심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배가 확실히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인부복을 입어야 할 정도였어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상사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셨지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제가 미혼모가 될 거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와 있었어요. 법원에서 온 거였습니다. 열어보니 증인 출석 요구서였어요. 강문석 씨와 정미경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요청한 거라고 했어요. 카페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증언해달라는 거였죠.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읽어보시더니 출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증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석 달 후였어요. 그때쯤이면 배가 많이 불러 있을 텐데 괜찮을까 걱정됐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도준 씨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긴 내용이었는데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서연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보고 싶다는 것. 하지만 문자 끝부분에는 원망도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치고 만족하냐는 것. 읽고 나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도준 씨와는 이미 끝난 사이였고 다시 시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강문석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미경 씨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고 했습니다. 기사에는 구형량 예상도 나와 있었어요. 강문석 씨는 징역 5년, 정미경 씨는 징역 3년 정도가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정말 실형이 나올 것 같냐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금액이 크니까 집행유예는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교도소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원했던 게 이런 걸까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제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를 폭행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법이 정한 대로 진행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 긴 싸움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싸움이었어요.
진짜 싸움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밤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준 씨를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공부하던 밤들, 사랑한다고 말했던 순간들, 그리고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차가워진 그의 얼굴, 카페에서 뺨을 맞던 순간도 떠올랐어요. 귀가 멍멍했던 그 느낌, 눈물이 흘러내렸던 순간 배를 감싸 안았던 기억,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저 때문에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망했고 재산은 압류됐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어요. 곧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잘한 걸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아이를 지우고 떠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도준 씨 가족도 평범하게 살았을 거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혼란 때문이었어요. 제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배가 움찔거렸어요. 아기가 처음으로 태동을 한 거였습니다. 손을 배에 대자 또 한 번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킨 건 이 작은 생명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살아야 했고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미경 씨가 저를 때렸을 때 저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이를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저는 싸우는 쪽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아버지 방 불빛이 보였어요. 아직도 일하고 계신 거죠. 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니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아버지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노크 소리에 돌아보신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왜 안 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의자를 가져다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아버지는 안경을 벗으시더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킨 건 내 아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법을 어긴 사람들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저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자기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어. 넌 그저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야. 아버지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면서 속삭였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흔들렸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배가 불러온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세무사 교재를 펼쳤어요.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출퇴근 지하철에서도 책을 읽고 점심시간에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언젠가는 합격할 거예요. 제 사무실을 차리고 제 이름으로 간판을 걸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고 중요한 건 미래였으니까요. 재판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임신 7개월째였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법원까지 동행해 주셨어요. 법원 건물에 들어서자 긴장이 됐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제 모습을 보고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증인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혼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법정에 들어가서 증언해야 한다는 게 실감났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법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곧 입장하라고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고 판사석 아래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보였어요. 그리고 피고인석에는 강문석 씨와 정미경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판사님이 선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문을 읽었어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정미경 씨를 아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관계냐고 물었고 예비 시어머니였다고 말했어요. 이어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는 것, 돈봉투를 내밀었다는 것, 그리고 제 뺨을 때렸다는 것까지. 증언하는 동안 정미경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으니까요.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폭행 당시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해달라고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섭고 수치스러웠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요. 제 아이는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질문했어요. 정미경 씨가 평소에 폭력적인 사람이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소 성격은 잘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몇 번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증언을 마치고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복도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로 먼저 접했어요. 강문석 씨는 징역 4년, 정미경 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됐다고 했어요. 기사에는 판사의 판결문 일부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탈세로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혔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두 사람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미경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화면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동정심도 없었고 통쾌함도 없었어요. 그저 법이 정한 대로 됐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준 씨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어요. 세린 씨도 어디론가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어요. 강 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제 길을 가기 시작했고 그 길은 생각보다 험하지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했고 상사는 흔쾌히 승인해 주셨습니다. 복직하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요. 대신 세무사 시험에 집중할 거예요. 출산일이 왔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고 아버지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었죠. 이 아이가 제게 온 건 정말 은혜였으니까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기 방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작은 아기 침대와 옷장 그리고 수유 의자까지. 매일 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는 일이 반복됐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은이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100일쯤 됐을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낮잠 자는 시간 밤에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교재를 펼쳤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했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첫 시험은 떨어졌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공부 시간이 부족했고 컨디션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돌이 됐을 때 두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하은이를 봐주시는 동안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합격 발표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접속했어요.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합격. 화면에 뜬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옆에서 하은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졌지만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저 합격했어요.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울컥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세무사 자격증을 받고 석 달 후 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직원도 없이 혼자 운영하는 원룸짜리 사무실이었죠. 하지만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는 순간 뿌듯했습니다. 이서연 세무사 사무실. 제가 만든 제 공간이었어요. 처음엔 의뢰인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세 사업자나 한부모 가정의 세무를 주로 맡았어요. 수수료도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2년쯤 지났을 때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한 명 고용했어요. 의뢰인도 늘어나고 수입도 안정됐습니다. 하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문이 열렸어요. 중년 남성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도준 씨 아버지 강문석 씨였어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강문석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과하러 왔다고요. 그때 일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으니 이제 돌아가시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문석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던 그 순간 이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5살이 됐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라며 자랑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사무실은 더 커졌습니다. 직원도 3명으로 늘었고 의뢰인도 많아졌어요. 이제는 꽤 알려진 사무실이 됐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저렴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한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가끔 방송 인터뷰 요청도 들어옵니다. 싱글맘으로 세무사가 된 스토리가 화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거절했어요. 제 이야기를 상품화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공원에 나갔어요. 벚꽃이 활짝 핀 산책로를 걸으면서 하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꽃 예뻐라고 하은이가 말했어요. 그래, 정말 예쁘다고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은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친구들과 웃으며 노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문득 지난 5년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도준 씨를 만났던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뺨을 맞았던 날, 아버지가 움직이신 날, 재판정에 섰던 날, 그리고 하은이를 낳은 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하은이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하며 꼭 안아줬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돌아보니 도준 씨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멀찍이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손을 잡고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제 인생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저녁에 삼겹살 드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세요. 곧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생 저를 위해 일하신 아버지를 이제는 제가 모셔야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너 정말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덕분이라고, 아빠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은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웃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밤에 하은이를 재우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상담할 의뢰인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싱글맘으로 산다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걷고 있으니까요.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떠올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걸어갈 뿐이죠.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은이 방에서 자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겁니다. 하은이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